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의 핵심을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래 불사춘인데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국민이 사실상 강제 칩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코로나19 확산의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부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진상 경남지식인연대 사무총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물리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심리적 지원 얘기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음압병실을 이제 거쳤던 환자가 우울증, 불면증,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좀 심각한 게 본인이 먼저 보건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됐는데도 마치 숨기면서 돌아다닌 것처럼 오해를 받는 상황들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되기도 하고 환자의 정상적인 행동마저도 이제 SNS 상에서는 아니한 대처다. 막 마치 중계하듯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이제 뭐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뭐 음압실 등 격리로 인해서 심리적 그 압박감이 사회적 고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도 뭐 지금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무기력해지는 게 일상화되는데 저희 집만 해도 뭐 아이가 아빠 뭐 되면 그 컴퓨터로 수업한다면서 학교 왜 나가 하고 이제 갔다 오면 이게 막 꺼려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하루 종일 무슨 전염병 관련 영화를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그래서 마치 무슨 편집증처럼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있으면 심리 치료는 늘 동반되는데요. 네. 그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역시 심리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 심리적 문제는 이제 사고가 동반하면서 물리적 치료 이상으로 중요한데 저희도 이제 감염병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많은 연구팀에서도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심리 치료 그리고 정신적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을 비롯한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환자 내부로부터 발현되는 스스로의 어떤 불안감 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격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방어적 시선을 대고 또 외부에서 SNS에서 도발적인 어떤 상황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집단적인 왕따로 이어지는 상황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불안해하는 것들은 조금 극복이 쉬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댓글이라든지 뉴스 외국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들 많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TV를 보면서 그게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코로나19 진정 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 트라우마는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 치료는 이제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종교와 전염병과 그런 심리적 치료의 상관성을 좀 공식적으로 좀 별도의 심리 종교 치료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평론가께서는요, 메르스 때 보건복지부에 또 계셨습니다. 당시에 네. 있었던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심리적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복지부에 있을 때는 이제 신종플루가 막 종질이 되고 그게 이제 전부 다 백스를 만들거나 전부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우리가 그 대처 방안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입니다. 메르스는 유행 당시에 이제 복지부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완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80%가 전부 다 이제 슬픔이나 우울감,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감, 두통,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몸의 육체적인 이제 그 내과적인 이런 이제 문제도 발생하고 정신과학적으로도 이제 문제도 이제 발생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그 내과적으로나 정신과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복지부에서도 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부터 연계와 이제 안내와 연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각 보건소에서 메르스의 그 환자의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있으면은 심리 위기 지원대라고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그 5개 정신과학을 담당하는 이제 국립병원에 전부 다 그다음에 정신과학센터 각 시도별로 있죠. 시군에도 있고 여기와 이제 연계를 해주는 그래 안내와 연계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당시에 뭐 상당히 이제 초기에는 적절한 대응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중기 이후에는 메르스 환자의 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환자의 그 이동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동선을 정부가 이제 은폐를 한다든지 늦게 발표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정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이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의 정권까지도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메르스 사태 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하기도 어려운 분인데 화상으로 좀 안내를 한다든지 또 이제 24시간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이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복지부라든지 시군에서 이렇게 쭉 해왔죠. 그래서 환자는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환자의 대처는 좋았지만은 정부에서 그때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을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심리 지원 중간에서 연계를 했는데 이거를 많이들 이용하셨나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심리 지원은 이제 메르스 사태 때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이제 심리 지원 이제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는 이제 심리 위기 지원단 복지부 산하에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서 컨트롤 타워 되고 이제 시도별로 이게 심리 지원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경남도는 실제 이제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을 운영을 했는데 이 한 달간의 통계를 보면은 상담 건수는 약 4,100여 건이 넘습니다. 여기 넘는데 이제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인구 대비 확진자가 많았던 데가 거창, 창녕, 합천 이런 지역인데 사실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심리 상담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심에 위치한 창원이라든지 진주 이런 쪽에는 뭐 진주는 이제 980여 건, 창원은 900건이 넘는데 네. 주로 시 지역은 확진자가 적어도 상당 건수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군 지역에는 좀 일차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 어떤 그 연계가 저는 잘 안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 창군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창군은 이제 그래서 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법적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명단을 확보를 해서 그 창군이 적극적으로 환자라든지 또는 이 심리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매우 좀 그 적극적으로 심리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좀 지자체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은 네. 베이징 대학에서는 지금 정신건강 핸드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발간이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좀 그 주민들에게 배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부의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서 연계 서비스가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 소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경남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건 이제 전반적으로 반응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19 현황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칭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경남 시군별 확진자 수와 동선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선별진로소, 이제 드라이브스루, 그다음에 국민 안심병원 바로 찾기 이런 것들이 되게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이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심리 지원 파트를 클릭을 하면 지금 지난달부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뭐냐면 경상남도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 지부에다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종의 총괄 본부라고 보면 되는데 재작년인가 밀양 화재 사고 이후로 이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재난 시스템을 상담을 하는 인원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경찰청과 협업하고 또 일반 심리 지원 그다음에 도민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
에게 이제 자원을 받아서 자원 활동가를 모집하는데 그분들에게 또 실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탄탄한데 이제 상시 상담 인원이 한 138명,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누계 상담 인원이 한 1,800여 명 되는데 이 조직하고 그다음에 20개 각 시군의 심리 지원 센터의 상세 위치 연락처가 이제 바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연락처만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심리 치료의 필요성이라든지 증상별 대처, 치료 유형 또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소개가 덜 돼 있어서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핸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어떤 융합적인 형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 전문가들은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심리 지원책보다 더 일찍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현재 심리학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코로나19 심리 지원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심리학회 회원 박정훈 심리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박사입니다. 네, 이 한국심리학회 움직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한국심리학회에서 지난 2월 말 내부 논의를 거쳐서 3월 5일에 소속되어 있는 심리학자들에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심리봉사,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고요. 그 대상자들은 그 심리학회 내에 있는 최고 등급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보였습니다. 네. 현재 한 230명 정도의 그 교수들과 그리고 그 최고 등급 보유자들이 심리 상담 무료 상담을 위해서 3월 9일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 호소 같은 심리 상담 민원이 하루 10건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경남도민도 한국심리학회 소속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경남 지역에서도 1339 콜센터나 심리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로 전화를 거시면은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내 심리지원 관련 기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심리학회만의 심리지원 특징을 딱 말씀해 주시면 도민들이 많은 선택사항들 중에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에서 각각 심리지원센터들을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교육청에는 위센터가 대표적인 거고요. 경상남도에서도 재난심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설립 목적에 맞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우울 등 증상을 대해서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재난소득 지원도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심리 지원도 뭐 분야별로 나눈다든지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예, 일단 상담은 사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내담자를 저희들이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상담자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다만 증상이 얼마나 되는지 진단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검사라든지 인터뷰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심리학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적 방역 캠페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원 바이 쓰리 헬로 어떻게 지내라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의 내용은 하루 세 사람에게 메신저나 영상통화 그리고 안부 전화기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단절감을 해소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심리학 박사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배려, 도민의 이해,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자제해야 할 부분이 불특정 다수의 비난으로 보입니다. 유 소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이 불특정 다수의 비난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사태 때 떠오르는 게 중국의 초기에 저희 나라에서 마스크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난이 폭주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다시
저희에게 마스크를 기증하는 등 오히려 이제 외교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꼭 그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도민들도 뚝심을 가지고 여론에 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여기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좀 하시고 뭔가를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일단 절대 옮기지 마시고 네. 그 댓글을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댓글을 못 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의 무증상이라는 경증 환자 지원법 이런 것들도 결국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들을 완전히 구분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좀 객관적인 정보를 견지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짜 뉴스도 아무래도 불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연하게 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이 휴대전화로 오는 안전 문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이 안전 문자에 대한 불감증 안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의 정확한 이제 판단, 대처 요령을 알리기 위해서 그 각 지자체별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2차, 3차의 간접적인 피해 또는 뭐 심지어 민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확진자 경로 공개 문자 이것은 이제 2015년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관련법으로 이제 이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권한 송출 권한은 일부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고 관리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 얼마 전에 이제 부산시에서는 한 달에 이제 12건의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서 8건이 행정안전부에서 부적절한 긴급재난 문자다 이렇게 자제 요청과 주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 장군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긴급재난 문자를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자를 보내서 좀 주민들이 혼란을 겪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19 환자의 확진자의 동선이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게 많게는 하루에 12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식당이나 가게, 특히 중소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3차 피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긴급 재난 문자가 정확하게 각 시군별로 송출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낼 때 2차, 3차 피해라든지 주민들이 겪는 혼란이 많기 때문에 좀 보낼 때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예를 들면은 단순한 이동 경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주위의 소독과 방역은 필수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자는 저는 좀 자제를 해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이런 재난 문자 시스템을 좀 가동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안평론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코로나 블루? 네,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우울감을 조장하는 언론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블루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재즈입니까? 저는 너무 우습고 이런 용어를 만드는 언론 자체가 네. 참 무책임한 행동이고 재난에 대한 희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14세기 중세 때 패스트 창궐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건 잠깐인데 그 이후 700년 역사 동안 네. 마녀 사냥이 계속됩니다. 그때 탄생했던. 그러니까 정신적 트라우마는 700년 동안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에 조심해야 되고 눈 뜨면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런 재난을 중계하는 게 언론의 태도들도 굉장히 문제고 자극적인 단어, 위기감 조성 네. 이런 것들 제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긍정적 뉴스들도 꽤 많잖아요. 응원하고 그런 뉴스들 많이 해주고 많이 하기 힘들면 비중만 똑같이만 해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유진상 경남지식인연대 사무총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평론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한 심리지원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요즘 확인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만큼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게 또 코로나19 심리방역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